구달아 나이. 구달아는 백제죠. 나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구달아 나이. 백제 것이 아니네. 혹은 백제가 아니네. 그러면 별 볼 일 없네. 시시하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백제 것을 최고로 쳤다는 얘기죠. 백제 게 아니면 명함도 내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백제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정약용 선생, 최치원 선생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삼국에서 백제를 최고로 꼽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카라는 역사학자십니다.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엄청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그런데 이게 왜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는가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생기죠. 그럴 때 해답을 과거에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과거에서 찾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보고자 하는 얘기가 현재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오늘은 백제를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지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엔 삼국의 건국 시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라고 얘기할 때 가야를 포함시키진 않지만 가야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건국 신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고구려는 누가 세웠죠? 주몽이 세웠죠. 주몽의 건국 신화 다 아시죠? 그리고 신라는 박역거세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수로왕이 금강가야를 제일 먼저 세웠었죠. 주몽하고 박역거세 그리고 김수로왕 이 세 사람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요? 그렇죠. 아래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임금님을 왜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일단 아래서 태어났다는 건 평범한 탄생이 아니죠.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걸 겁니다. 그리고 또요. 알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알 말고 특별한 탄생은 많이들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똑같이 다 이렇게 알을 등장시켜서 일종의 패러디를 한 거죠? 뭔가 알이 상징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알이 가지는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가 알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알 그러면 새가 떠오릅니다. 새는 하늘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존재고 땅 위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존재죠. 하늘과 땅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이 새의 몸을 통해서 내려보낸 알에서 인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이 내려보낸 사람이니까 충분히 사람을 다스릴 만한 인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들리자 아 하늘에서 내려보낸 사람이구나 하고 그 왕의 통치에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의 건국 신화들도 다 이렇게 알을 등장시켜서 패러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요. 고구려도 있고 신라도 있고 가야도 있는데 백제는 알에서 나온 건국 신화가 없습니다.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는 온조의 건국 설화는 있는데 신화처럼 알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는 없죠. 온조는 왜 신화가 없을까요? 그렇죠. 백제는 왜 신화를 만들지 않았느냐? 신화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몽이 하늘이 내려보낸 사람이니 주몽의 아들은 벌써 하늘이 인정받는 사람의 핏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백제는 따로 이 건국신화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건국신화만 봐더라도 뭘 알 수 있냐면 분명히 고구려보다 백제가 늦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제 세워졌는지를 살펴보면 조금씩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연대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남겨져 있는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삼국사기입니다. 이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서 제일 먼저 나라가 세워진 건 신라라고 합니다.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제일 먼저 세워졌고요.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세워졌어요. 가야는 기원 전후에 세워졌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는 신라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백제가 제일 늦게 세워졌죠.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세워진 나라가 먼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성장 속도도 신라가 제일 빨라야 되고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 백제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주도권을 잡는 나라는 신라가 아니라 백제입니다. 백제는 제일 늦게 세워졌잖아요. 근데 백제가 제일 먼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이 고구려고 신라가 제일 늦었어요. 신라는 나라는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한반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건 신라가 제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먼저 세워지면 먼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늦게 세워졌던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했습니다. 제일 늦게 세워진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제일 일찍 세워졌던 신라가 성장이 제일 늦었던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잘 찾아보면 국가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백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개인에게 적용시켜보면 개인 역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백제에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 제일 늦게 발전한 나라가 신라였었죠. 나라는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발전은 제일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발전이 제일 늦었는데 어떻게 통일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점일 겁니다. 도대체 신라에게 어떤 숨겨진 힘이 있었길래 가장 늦게 성장했던 신라가 통일까지 할 수 있었을까? 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했죠. 그런데 백제가 제일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삼국시대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부터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부터 왕들의 순서대로 500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700년 동안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싸우면서 함께 때로는 협력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교류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현대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한 경쟁 사회가 바로 700년 삼국시대였을 겁니다.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시기는 내가 먼저 성장하려면 다른 나라를 쳐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납니다. 삼국시대 전쟁을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3년에 한 번 정도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시대가 삼국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장과 경쟁과 교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했습니다. 백제의 고속 성장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삼국시대에서 제일 큰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고구려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다르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 누군지 아시죠? 조선 후기 실학자이시고 굉장히 박식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박식한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정조가 굉장히 총애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 500권가량 책을 쓰셨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약용 선생을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치인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쓰신 저서 중에는 목민심서라 그래서 수령들이 꼭 참고해야 되는 정치서적, 지금도 정치인들이 필독서로 여기는 책입니다. 그리고 경세유표라고 경제서적도 이분이 쓰셨어요. 그리고 흠음심사라고 법률서적도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가회톡이라 그래서 종두법을 소개하고 있는 의학서적도 쓰셨어요. 이 정도쯤 되면 대단히 박식한 분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역사도 쓰셨습니다. 아방광역고라고 역사서도 쓰셨어요. 어쩌면 우리 역사 통틀어서 가장 전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정약용 선생은 백제가 삼국에서 가장 강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망한 나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백제를 가장 강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약용 선생이 잘못 얘기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백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인물이니까 실제 삼국시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인물이죠. 그러면 삼국시대와 좀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인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원이라고 통일신라 때 인물이죠. 최치원도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신라에서는 물론이고 당나라까지도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죠. 당나라의 빈공과라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당나라에서 굉장히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이 최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전성기 때 강한 군사가 100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만이라는 숫자 어떨 때 얘기하냐면 일단 무조건 많을 때 1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 장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0만 대군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계사에서도 100만을 거느린 전쟁은 크게 많지 않거든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백제에 100만 대군이 있었다. 믿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백제의 군사력이 고구려의 군사력과 맞먹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분명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삼국에서 가장 큰 나라는 고구려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고구려의 영토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군사력을 꼽았는데 백제도 고구려의 버금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과 최치원의 얘기를 들으면 백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다라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요. 실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 동시대에 함께 존재했던 일본이란 나라가 있죠. 이 일본은 고구려로부터도 문화를 전수받고 백제나 신라로부터도 문화를 전수받았어요. 선진 문물을 이 삼국으로부터 전해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삼국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 일본은 백제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일본은 그 당시 백제를 백제라 부르지 않고 구다라라고 불렀답니다. 구다라가 일본 말로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백제를 구다라라고 불렀다는 말은 큰 나라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일본 말에 구다라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다라 나이, 구다라는 백제죠. 나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구다라 나이, 백제 것이 아니네 혹은 백제가 아니네 그러면 별 볼 일 없네 시시하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백제 것을 최고로 쳤다는 얘기죠. 백제 게 아니면 명함도 내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백제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정약용 선생, 최치원 선생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삼국에서 백제를 최고로 꼽았다라는 얘기가 되죠. 백제가 도대체 어떤 나라였길래요? 백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초창기 백제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백제는 만 안에 작은 백제국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진안 안에 사로국이라고 여기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백제와 신라는 이 안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소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안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여기에 있는 목지국이었습니다. 목지국에 비하면 백제는 아주 작은 나라였던 거죠. 이런 백제가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겠죠. 백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온조가 한강유역에 정착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과 비옥한 토지로 일찍부터 농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이겠죠. 이 당시에는 국가가 성장을 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고요. 그 경제적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농업이죠. 그래서 농업을 발전시키느냐가 국가의 성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된다라는 겁니다. 백제는 그냥 농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 지역에 가면 벽골지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땅에 남아있는 저수지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유적이죠. 이게 백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제 벽골제는 전라도 지역이기 때문에 백제 초기보다는 백제 중기에 세워진 저수지로 보여져요. 하지만 백제의 기록에 따르면 구수한 9년에 관청에 명하여 제방을 수축하게 하였다라고 국가에서 명을 내립니다. 그 말은 제방을 만드는 일을 국가에서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토지만 비옥하고 농사를 지어라 한다고 농업이 발전되는 거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농업을 장려한다면 농업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농업을 그냥 장려한 것이 아니라 제방을 만들어줘서 충분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농업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국가가 나서준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백제는 주변에 있는 목지국까지 정복을 하고 마한 전체를 병합합니다. 백제가 마한 전체를 병합하고 신라나 가야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백제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사실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나라죠. 그런데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초반에는 영토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낙랑과 대방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오면서 고구려가 여기 대방과 낙랑을 몰아내게 되면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국경을 접하게 됐죠. 그런데 이 국경을 접하는 상황에서 백제가 급격히 성장을 한 겁니다. 백제가 경제 성장을 비롯해서 크게 성장을 하니까 고구려가 백제를 경계하겠죠. 특히 고구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제라는 나라가 고구려에서 나와서 세워진 나라죠. 그런데 백제가 고구려보다 더 빨리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으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백제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를 2번 침략을 합니다. 고구려 고국원왕 때였어요. 고국원왕 때 2번을 침략했는데 2번 다 고구려가 패했습니다. 고구려가 침략했다가 고구려가 패했어요. 그 정도로 백제가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고구려가 2번을 침공을 하자 백제도 고구려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근초고왕 때 3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전쟁을 할 때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한쪽은 전쟁을 하러 오는 쪽이고 한쪽은 기다렸다 전쟁을 하는 쪽이죠. 어떤 쪽이 더 불리한가요? 멀리서 전쟁을 하러 오는 쪽이 더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백제가 승리합니다.
고구려가 크게 패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평양성을 지키고자 왔던 고구려 고국원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화살을 맞고 전사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패할 수도 있지만 이 전쟁에서 왕까지 죽었다는 건 아주 참패인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에서 고구려는 굉장한 굴욕을 겪게 된 거죠. 이제 승기를 완전히 백제가 잡은 겁니다. 그렇게 백제가 한반도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백제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갑니다. 백제가 바다로 나가서 이렇게 요서지방, 산둥지방, 그리고 일본 큐슈 지역까지 진출하게 돼요. 바다로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항해술이 있어야 되고요. 선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큰 바다로 나갔을 경우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지, 어떤 위험에 도사리고 있을지 바다로 나가는 건 쉽지 않죠. 신항로 개척의 경우에도 근대에 와서 유럽이 신항로 개척에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제는 아주 초창기부터 바다로 나갔던 나라입니다. 백제 사람들이 참 도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일찍부터 바다로 나갔던 백제가 급기야는 이렇게 산둥반도 요서지방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교류를 하러 갔던 거겠죠. 그리고 백제가 이렇게 성장해지고 나서는 백제가 이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산둥지방과 요서지방에 백제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백제의 영토를 표시할 때 여기에만 백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백제가 있다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거든요. 증거가 명백하게 있어야만 역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백제가 있었다면 이 지역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백제와 관련된 유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역에 백제의 유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백제의 유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발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백제가 이쪽으로 진출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출했다고 얘기하려도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백제가 여기 요서와 산둥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증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송서라는 역사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함께 모두 요동의 동쪽 천리되는 곳에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고구려가 요의 동쪽을 침략해서 차지하고 백제는 요의 서쪽을 침략해서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평군, 진평현을 뒀다라고 합니다. 요하라는 강이 있는데요. 고구려 옆에 요동이라는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반도를 지나면 요하라는 강이 있고 요하 강의 서쪽을 요서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고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진평군, 진평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군과 현이 있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과 현을 뒀다는 말은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다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중국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록에는 왜 이런 기록이 없을까요? 우리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서가 중국의 남쪽에 들어섰던 나라거든요. 남쪽의 역사서에는 이렇게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북쪽 기록에는 또 그런 기록이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같은 해였는데 백제에는 홍수가 나고 신라에는 가뭄이 들었답니다. 이게 한반도 땅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백제는 홍수가 나고 신라는 가뭄이 들었다. 홍수가 나려면 비가 계속 와줘야 되고요. 가뭄이 들려면 비가 계속 안 와줘야 되죠. 근데 한반도 땅에서 그러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백제가 한반도에 있는 백제가 아니라 요서나 산둥 지역에 있는 백제라면 가능한 얘기겠죠. 이게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정치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재해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은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짐없이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제에는 홍수가 나고 신라에는 가뭄이 들었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죠.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백제에 농작물을 수확할 때가 됐는데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농사를 크게 망쳤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땅에서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나요? 우리 땅에서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을 만큼 나타나서 농작물을 다 해쳤다. 우리 땅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니 그 백제 역시도 한반도에 있는 백제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뒤에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성왕이라 그러면 근초고왕보다는 100년 정도 뒤의 인물입니다. 동성왕 때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는데 우리에게 패했다라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와 있어요. 위라는 나라가 백제를 쳐들어왔답니다. 이 위라는 나라가 이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여기에 있는 백제를 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쳐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고구려가 막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바다로 쳐들어오는 거요? 근데 위나라는 여기 대륙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수군이 강력할 리 없죠. 수군이 강력하지 않은 나라가 이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치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겠죠. 여기에 백제가 있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위나라가 싸웠던 백제가 이 백제일 거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여기와 여기에 백제가 진출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백제가 여기 진출했는지,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백제의 영역이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백제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힘들고요. 여기 대륙 혹은 요서를 백제가 경략을 했다라는 설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백제가 여기에 있었다면 이 백제는 아까 정약용 선생이 얘기하신 삼국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백제였다라는 말이 수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백제는 이 당시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걸쳐서 세력을 떨쳤던 해상 강국이었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백제가 다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백제는 큰 나라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백제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일본에서 백제를 구다라라고 불렀다는 데서도 알 수 있지만요. 이 당시 백제가 일본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지도죠. 칠지도를 백제가 일본에게 선물로 줬답니다.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있으면서 하나쯤 일본에게 줬다면 이건 일본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일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건 맞는데 이거를 우리는 선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은 백제가 일본에게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칠지도를 놓고 일본과 백제 사이에 역사 분쟁이 생기는 거죠. 칠지도를 왜 줬는지를 이 칠지도에 적혀있는 명문을 해석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이란 뜻이죠. 이런 칼을 만들기가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백제가 만들었다는 건 백제의 금속 공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칠지도가 2개인 게 아니라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입니다. 앞뒤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 철로 만든 칼에 글자를 새긴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인 거죠. 이렇게 새기는 기술을 상감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감청자, 청자에다가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래서 상감청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금속 공예 기술도 놀라운데 여기에 상감기법으로 글자를 새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힌 거죠. 이 글을 해석해보면 태화 4년에 칠지도를 100번을 담금질하여 만들었다. 100병이 오더라도 능히 막을 수 있는 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4글자가 비워져 있어요. 여기 있는 4글자는 어떤 글자인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겁니다. 훼손이 많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 4글자 때문에 이게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칼은 없었는데 백제의 왕세자 기생성음이 일본 왕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길이 전하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측 해석이죠. 일본은 이걸 또 교묘하게 자기 측에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놓고는 누구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 판가름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칼이라는 건 보통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걸까라는 거죠. 동양은 어떻고 서양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동양에서 칼은 누가 누구에게 줄까요? 예를 들면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왕이 누가 나가서 싸울 거냐? 라고 묻겠죠. 그러면 장군 중에 누군가 나서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요?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왕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열심히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라 하면서 칼을 주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 칼을 가장 많이 썼던 시대라 그러면 중세 기사인데요. 기사로 임명을 받을 때 기사들이 영주에게 충성맹세를 합니다. 영주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맹세를 하면서 영주는 기사의 어깨에다가 칼을 이렇게 치면서 기사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칼을 하사합니다. 이렇게 칼은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충성을 바치라는 매개물로 주는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이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에게 백제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선물로 준 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걸 주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백제도 만들기 힘든 이 귀한 걸 줬을까요? 아마도 삼국이 모두 일본에게 문물을 전수해주는 입장이었고요. 그 중에서 백제가 가장 많은 문물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백제는 일본에게 고구려보다 신라보다 우리 것이 더 뛰어나 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제도 만들기 힘들었던 이렇게 힘들게 만든 칠지도를 우리 기술이 이 정도야 하면서 선물로 준 거죠. 요즘으로 치면 최첨단 과학기술력을 전수해 준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걸 받은 대가로 백제에 대한 충성을 다했을까요? 했습니다. 실제로 했어요. 몇 번의 사례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의제왕 때 백제 망하고 나서 백제의 수도 사비는 함락이 됐지만 백제 곳곳에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본이 군대를 보내줬어요. 무려 2만 명 넘는 군대를 보내줬고요. 배도 무려 1000척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백제를 위해서 싸우러 기꺼이 달려와 준 거죠. 그런데 결국 나당연합군에게 아주 크게 패해서 배를 400여 척 잃고 돌아가 버렸죠. 어쨌든 이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에게 주면서 일본은 백제에게 그런 선진문물을 받는 대가로 백제가 필요할 때마다 군대를 보내라 라는 협력의 상징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4세기경의 백제를 보면 백제가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을 했죠. 백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농업을 발전시켰고요. 이 농업은 국가가 주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백제가 바다로 나가서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죠. 중국의 선진문물 속에는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력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덕택에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백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개방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해보죠.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니 백제가 국가가 주도하면서 농업을 발전시킨 거나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바다로 나가면서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던 건 백제 사람들이 이런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